제품이나 솔루션 소개는 저희가 또 이어질 텐데, 저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최근 제로서스라나 국가망 보안 체계라고 하는 N2SF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새로운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제로트러스트를 구축한다, 회사 내에 구축한다, 또는 공공기관에서 국가망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 체계를 그랬을 때 어떤 접근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먼저 드리는 걸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회사 제품이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또 후속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SJ솔루션즈는 사실 2000년도, 2002년도에 셋업된 정보보호 업체가 이제 M&A를 해서 저희가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 25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고, 엔드포인트 보안, 시스템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응용 보안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전통적인 레거시 보안 체계를 계속 해오다가 2021년도, 2년도부터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 들어가고, 또 21년도부터 제로 트러스트를 선제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동안에 어떤 우리나라 보안 체계를 봤을 때 그 변혁의 시기가 이제 곧 과거 2, 3년 전부터 앞으로 5년, 10년 내로 온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 대규모 해킹 사건이 났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ISMS-P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인증이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주요 사업자들은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았는데도 대규모 해킹 사태가 터졌어요. 일반 사람들은 보안 인증을 받았는데 왜 해킹이 발생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정보부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적 망분리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어요. 근데 그 물리적 망분리를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이나 또는 요즘에 AI를 사용할 때 있어가지고 외부 인터넷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 조건이 생기면서 업무망에 있는 중요한 업무 시스템들을 또 효율적으로 AI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기존의 보안 체계를 국가망 보안 체계, 내셔널 네트워크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N이 두 번 들어가서 N2SF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보안 체계가 공공부문에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잘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보안 체계가 새롭게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F-35 전투기를 미국에서 4, 5년 전에 도입할 때 미국은 이제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RMF라고 부르는 보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요. 미국 연방정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F-35 도입하면서 한국에서도 안전한 국방의 보안 체계를 RMF 기반이나 아르크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미 국방부가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이제 KRMF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안 체계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경 보안 모델, 그러니까 이런 DB를 암호화해야 된다, 그럼 DB 암호화 제품을 선택하고, 시스템 접근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럼 시스템 접근 제어 제품 도입하고, 이게 사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능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단일 제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안 체계를 구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회사나 기관에 보안 제품들이 20개, 30개 정도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그 각각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거기서 시큐리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산 관리도 안 되고 보안 체계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안 체계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지만은 2020년도에 미국에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컨셉이 나타나고, 그게 표준화된 것이 2020년 8월 달입니다. 그래서 NIST라고 부르는데, 미국 국립과학기술 표준원이라고 하는데, 상무부 산하의 기술과 과학기술과 표준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가이드라인을 20년도 8월 달에 만들면서 미국 정부부터 그 제로 트러스트를 연방정부나 일반 민간에 확장하는 그런 제도를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경보안 모델로 구성된 것들을 다 제로 트러스트 방식으로 바꾸는 일들이 이제 과거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가장 앞서 있는 곳이 이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각각 영역에 있는 보안 규정들,
그 보안 규정들을 과거 경계형 보안 모델로 구현했던 것을 이제 제로 트러스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규모 해킹 사태가 났을 때 신문지상의 발표는 이제 우리 제로 트러스트에 5천억을 투자하겠다, 우리 제로 트러스트에 1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과연 제로 트러스트하고 현재 우리가 준용해야 되는 보안 기준들, 예를 들면 ISMSP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게 ISMSP하고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정보보호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체계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과거의 경계형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바뀌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이 앞으로 모든 보안 체계를 다룰 수 있는 구현 방법론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 회사가 그런 방향을 가기 위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을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다 연결을 해서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정보보안 지침이라는 어떤 규정과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해서 보안 제품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각 회사나 공공기관들 또 부처들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보안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은 그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우리만의 회사를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의 조합은 우리 기관이나 회사가 준용해야 될 보안 체계,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면 ISMSP, 공공기관이면 NTSF, 그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보안 통제 항목이라 해서 어떤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지가 명세가 되어 있어요. 20개든 30개든 50개든 100개든 그 보안 기능 하나하나를 이제 제로 트러스트로 구현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점을 가지고 그걸 문서화 시킨다면은 이제 그 체계가 보안 준용 규정이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론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을 명시하고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우리 회사만, 우리 공공기관만이 어떤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 회사와 기관의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그게 있는 선에서 명세적으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명사처럼 아무도 믿지 마라, 모든 사용자들, 즉 일반 내부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외부에 계신 뭐 다른 사람들이거나 모든 사람들을 믿지 말고 접속하는 경우마다 모두 신원 확인과 권한 확인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처음에는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경우, 집에서 내가 우리 업무 시스템에 웹 기반으로 접속할 때 제로 트러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고, 이제 그걸 더 넘어서서 외부에서 우리 회사 내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도록 접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 베이스뿐만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모든 것들 시스템들을 접속하는 방법론도 이제 필요하다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다는 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A를 도입하는 것이고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국 리스트의 표준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23년도 또 24년도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2.0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미국 리스트 2020년도의 자료를 참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나 공공에서 준용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죠. 보시면 그림이 비슷합니다. 왼쪽에 이제 오른쪽 거를 그냥 미국 거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브젝트가 사용자하고 사용자 PC예요. 근데 이것이 위치가 회사 내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외부 카페에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그리고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게 영어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여기 왼쪽에 표준안에 보시면은 기업 리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 자산이에요. 그럼 뭐라고 표준에 되어 있냐면은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 내에 서버가 500대 있다, 그럼 500대 서버에 접속할 때 그 시스템에서 돌고 있는 업무 시스템, 뭐 CRM이다, ERP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뭐 DB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룹 위에 올라가 있는 MS 워드 파일이나 아래 한글로 데이터가 되죠. 즉 세 가지를 정의하는데 그 기업 리소스라고 하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만약에 내가 업무 그룹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 관리자가 외부에서 서버에 접속한다 그러면 시스템
접근 제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데이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데이터 뭐 아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했을 때 거기에 DRM 정책이나 이런 게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접근 제어가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형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별적으로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각각 보안 제품들이 독립적으로 사용자 등록도 하고 또 그것의 정책도 거기에 집어넣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로 트러스트로 들어오게 하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중간에 이제 하나 뭔가 블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Policy Enforcement Point라고 그러는데 PEP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정책 집행 지점. 즉 앞으로 이렇게 접근 제어를, 이 PE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접근 제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DB 접근 제어나 이런 기존의 경계형 보안 모델이 그 PEP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기존에는 그 각각의 제품의 인증도 하고 권한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 따로 합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보안 제품을 20종을 쓰면은 각 제품에 있는 OTP가 20개가 앱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앱을 쓸지 막 이제 헷갈리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모든 인증과 권한은 그 위에 있는 정책 결정 지점 PDP에서 항상 받게 되어 있는 구조가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들은 이 인증이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받아와야 되냐면 이 PDP에서 받아와야 되는 구조예요. 연계 연동을 해야겠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에서 본다면은 이 PDP에서 인증 부분도 하나로 통합해서 OTP라든지 생체 인증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안전하지 않냐도 개별적으로 원래 검사하던 것을, 검사도 거의 못했죠. 사실은 못했는데 위에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철학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 접속하는 사람을 제로 트러스트로 하는 거죠. 무신뢰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든 리소스를 제어할 때 접근 제어와 권한 관리를 이제 PEP와 PDP가 서로 상호 연동해서 동작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업 리소스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의 직원이 200명이다. 200명의 일반 사용자들이 한 150명 되고 시스템 관리자가 한 20명 되고 개발자가 한 30명 된다. 그러면 모든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시스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접속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PDP 역할을 하는 이제 계정도 관리해야 되고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인증 권한 관리도 해야 되니까 크레덴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관리도 해야 되니까 액세스. 그래서 ICAM이라고 부르는 이제 ICAM을 개발을 해서 PDP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간에도 변화가 하나 있는데, 사용자 PC에는 백신이나 패치를 보통 많이 깔죠. 제로 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협 점수화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용자가 이 PC를 접속했을 때 보통 해킹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외부 해커가 나의 개발자 PC를 공격해서 악성 코드로 감염시키고 여기서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접속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부터 어떤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이 사용자 시스템에서 이 PC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행위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80점. 이 사용자도 어디서 접속을 하는지를 위치 정보값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확인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값들이 다 여기 접속을 시킬지 말지 결정할 때 그 점수값을 이 PDP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쪽에도 저희가 이제 일반 표준 용어로는 UEM이라고 부르는데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통합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는 것들을 써가지고 여기 보안성 평가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시스템이 100대가 있어요. 서버가 100대가 있는데, 기존에 작년에 대규모 해킹 사태의 어떤 공격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취약한 서버를 노려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옆으로 이동 공격을 해요. 이동 공격을 해서 한 대 취약한 서버를 가지고 100대 서버를 다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횡적 이동 공격이라고 말하는데, 제로 트러스트 사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위험 등급에 따라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트라고 부르는데, 서버를 중요 서버를 100대를 그냥 놓지 않고 30대, 30대, 40대로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중요 서버는 접속 시에 보안 점수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으로, 또 2등급 서버는 이제 덜 중요하니까 80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소세분화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여기에 서버 보안이라고 하는 CQOS 에이전트로 서버를 보호하고,
또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VM 환경, 가상화된 환경에 서버 백신가하고 호스트 방화벽, 호스트 IPS를 동작시켜서 옆으로 넘어가게 하는 걸 막아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합쳐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여기 구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 접속할 때 소세분화 시켜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역할들을 PDP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드포인트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풀스택 GTA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쓰실 때 DB 암호화 제품도 있고 DB 접근 제어 제품도 있고 또 DRM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PDP하고 PEP라고 바라보고 저희 PDP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회사에서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할 때 기존의 솔루션과 그 다음에 새롭게 도입하는 솔루션이 상호 연계돼서 앞으로 경비형 모델 방식을 다 제로트러스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있게 되면은 사실 연동에 대한 그 표준화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글로벌하게도 없는 상태고 연동하는 API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다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기존에 있는 제품과 연동하는 방식이 이제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로트러스트를 앞서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렸을 때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제로트러스트가 되기 전의 단계 또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해서 제로트러스트 적용이 된 단계 as is to be 모델이 있는데 보안에서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제로트러스트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이라는 건데 제로트러스트 머추리티 모델 GTMM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제로트러스트가 적용되지 않은 우리 기업의 보안 솔루션이 20종이 있다. 그럼 이 환경이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기준으로 머추리티 레벨로 몇 단계냐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에 보통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가 제일 이제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고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가장 좋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체크를 해야지 우리 회사가 as-is를 2B로 어떻게 바꿀 것이지. 그러면 이제 1단계 레벨을 이제 3단계로 올리자, 4단계로 올리자 이런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이 모델링 하에서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모델링을 할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 유저 레벨 그 다음에 디바이스 레벨 그러니까 PC죠. 그 다음에 이 PC가 네트워크를 타고 하니까 네트워크 레벨 이 네트워크를 가서 또 시스템에 접속을 하니까 시스템 레벨 그리고 그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레벨 어떻게 보면 사용자부터 데이터까지 접속하는 그 단계의 기둥 그게 핵심 기둥 요소인데 그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게 1단계냐 3단계냐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IT 환경, 보안 환경이 제로트러스트 기준으로 몇 단계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얼마나 발전시킬지를 모델링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고요. 그때 그 단계를 각각 6개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저 축에 대해서 이것을 제로트러스트 기준을 모델링할 때 너무 러프하게 즉 개념적으로만 있으면은 그걸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가계정통 가이드라인 2.0에는 이렇게 제로트러스트 상세 세부 역량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 축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벤토리, 그러니까 사용자 인벤토리가 목록 관리거든요. 사용자를 등록하는 기능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1단계냐 3단계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9개의 세부 역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 쪽에 6개의 이제 9개의 세부 역량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총 52개인데 이 52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IT 보안 체계가 몇 단계인지 제로트러스트 관점에서 몇 단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되면 목표 모델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기준별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 2.0에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웹스코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개 축에 대해서 현재 몇 점인데 몇 점까지 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죠. 이러면 굉장히 정량적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제로트러스트 플랫폼을 도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세 세부 역량 기준으로 더 레벨을 낮춰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만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인 보안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과기정통부의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은 앞서 말씀드린 상세 세부 역량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모델링한 거는 저희가 어디 것을 참조했냐면 미국 국방부입니다. 가장 미국에서 제로트러스트가 잘 돼 있는 곳이 미국 국방부예요. 미국 국방부는
20년도 8월 달에 제로토스 표준이 나온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21년도에 그때 국가적 재난 해킹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전체 연방정부는 제로토스를 도입을 해라라고 강제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먼저 22년도에 1년 반 만에 미 국방부만의 제로토스 정책을 만들었던 거죠. 이 정책 문서가 저희 과기정통 가이드라인에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축이 있고 6개가 있고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2개 더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세부 역량이라는 것이 다 영어로 써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가기정통 가이드라인 2.0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45개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항목 하나하나가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 국방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27년 말까지 1단계를 완료하고 2032년까지 2단계를 완료하겠다고 문서에 명기를 하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어요. 4년째 이행을 하고 있고 거의 1단계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아까 1.1, 1.2 요 레벨이 세부 역량입니다. 아까 사용자 인벤토리라는 게 1.1 레벨인데 1.1 밑에 또 1.1.1이 있어요. 소분류가. 그게 이제 가장 로우 레벨의 구현 기능입니다. 보안 구현 기능. 그게 152기가 있는데 그런 레벨로 더 낮춰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 우리 회사에서 제로토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그 세부 역량 밑에 있는 요 액티비티, 활동까지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는 제품 기능을 구현하지만은 결국 그 구현 기능의 목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세부 역량에 있는 액티비티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때 제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를 같이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의 SJGT라는 플랫폼의 이 기능이 2.5.2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매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제로토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재화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1 액티비티 레벨로 152개의 기능이 결국 제로토스의 완전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표가 어려운데 제가 맨 앞서서 우리나라는 민간에는 ISMSP가 있고 공공에는 NTSF가 있고 국방에는 KRMF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은 보안 위협을 정의를 하고 그 보안 위협 1번에 대해서 어떤 보안 통제 항목, 보안 기능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ABCD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안 통제 항목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요 이게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약 1000여 개의 보안 통제 항목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표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1000여 개의 기능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액티비티로 말하는 1.5.1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보안 통제 항목을 구현할 때 제로 트러스트로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로 트러스트 오버레이라고 부릅니다. 미 국방부는 이 1000여 개 항목을 RMF의 1000여 개 보안 통제 항목이 있는데 이 1000여 개 보안 통제 항목을 이미 2018년도에 미국 내, 미 국방부 내 IT 체계와 무기 체계에 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뭘로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경경 보안 모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22년에 만들고 제로 트러스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보안 규정은 똑같은데 구현 방법이 바뀐 거죠. 과거의 올드한 경경 보안 모델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만드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앞에 있던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세부 역량, 그 다음에 활동, 액티비티까지 정의를 해서 그 152개 액티비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뭐냐면 보안 통제 항목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C 6번이라고 하는 리스트 프리빌리지인데 최소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최소 권한 밑에 뭐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1.5.1로 구현이 됐다, 1.5.2로 구현됐다라는 것을 매트릭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C 6번을 구현하려면은 1.5.2를 도입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 1000개 보안 통제 항목을 기치로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1000페이지 문서예요. 앞으로 보안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안 규정이 있고 보안 규정은 1000개 보안 통제 항목이 있고
거기서 그걸 다 쓰는 건 아닙니다. 100개를 쓸 수도 있고 200개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썼을 때 어떻게 제로트러스로 구현할 건지를 증명하는 문서라는 거죠. 이제 저희도 저희 SHGTN 플랫폼이라는 보안 이제 제로트러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지를 이 명세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키사의 제로터 실증 사업도 3년 동안 진행해 왔고, 또 작년에 국가망 보안 체계에서 3개 공공기관과 1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 N2SF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2SF도 결국 보안 통제 항목의 모음이에요. 정확하게 274개가 있습니다. 274개 보안 통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제로터스로 구현해서 저희는 적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N2SF 가이드라인 별첨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이 보안 통제 항목은 제로트러스 방법론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접근 전략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버레이라는 전략은 그래서 앞서 이제 그림 한 장이 있었잖아요. 제로트러스트로 어떻게 ISMSP를 만족시키고, 제로트러스트로 어떻게 N2SF를 만족시키고, 제로트러스트로 어떻게 KRMF를 만족시키는지 방법론을 앞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 전략을 통해서 국가망 보안 체계를 보면 본문이 있고 부록 1이 있고 부록 2가 있어요. 부록 1이 274개 보안 통제 항목을 설명해 놓은 거고, 부록 2가 11개의 유즈 케이스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업무 환경에 생성형 AI를 쓰는 2번 모델이다. 여기에 65개의 보안 통제 항목이 써 있습니다. 그 65개 보안 통제 항목을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의 액티비티 레벨로 구현을 하면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N2SF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런 이제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어떤 방법론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보통 이제 내부망에서 보안 등급을 CSO로 분류해서 C 등급은 비밀, classified, S는 sensitive, 민감한 정보, O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C는 만분리를 해야 되고요. S부터는 외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갈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는데 이때 보안 체계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그 부록 2에 유즈 케이스 2번에 나와 있는 보안 통제 항목 예를 들면 65개다. 그럼 65개를 구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S는 못 나갑니다. 데이터는. 자, 이때 이 보안 통제 하나하나를 제로 트러스트 기능으로 구현하게 된다면은 N2SF를 만족할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적용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실증 사업을 했을 때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통제 항목이에요. 관리자 사용자 기반 다중 요소 인증,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을 해라. OTP나 그다음에 지문 인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냥 하게 되면 이건 경기형 모델인데 저희는 어디서 합니까? 앞서 PDP에서 하는 거예요. PDP에서 통합해서 PEP랑 연결해서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GT 사장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구현 방법을 써서 GT와 이제 N2SF를 연결시키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안 통제 항목이 274개가 부록 1에 명세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GT 방법론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N2SF 보안 통제 항목이 액티비티 레벨로 어떤 레벨로 구현되는지를 명세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무작정 그냥 GT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된다는 거죠. ISM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SMP를 인증받았어요. 경기형 보안 모델입니다. GT를 도입합니다. 그냥 도입했다고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ISMP도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쪽에 보안 통제 항목 63개가 있어요. 그 63개를 경기형 보안 모델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제로트러스 방법론을 쓰게 된다면은 GT를 도입하면서 ISMP를 구현한 것이 체계를 만족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제 ISMP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ISMP도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던 GT 오버레이 전략을 써서 그 기능 레벨, 152의 기능 레벨로 떨어뜨려서 각각 통제 항목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 회사가 ISP 인증도 받았지만은 GT 방법론을 써서 구현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2.0을 저도 이제 같이 집필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제가 오버레이의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GT 오버레이 주장을 많이 했고 세부 역량을 사용하면 어떤 부분이 커버가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로트러스 오버레이를 써서
IMSP 인증 보안 통제 항목을 구현할 수 있음을 또 설명을 해놨어요. 상세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RMF라는 것은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정의를 하는 절차인데 여기도 카테고라이즈가 뭐냐면 보안 위협을 정의하고 셀렉트가 뭐냐면 보안 통제 항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1000개입니다. 1000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00개를 다 쓰는 건 아니고 100개, 200개를 그 환경마다 쓰는데 이 구조에서 이제 제로로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35기를 도입할 때 이게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해킹이 발생하면은 이것이 한국에서 해킹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첨단 무기를 도입할 때 RMF 준용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5년 동안 만들어서 KRMF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KRMF 제도를 만들어서 통제 항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60개, 1000개가 아니고 760개 동안 통제 항목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1월 1일부터요 전력 지원 체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 군사 무기랑 연결돼 있고 이런 IT 체계로 하잖아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런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에 올해 1월 1일부터 KRMF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경 보안 모델로 하면 다시 제로토스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제로토스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 국방부처럼. 그래서 이 보안 통제 항목에 대한 부분이 민간, 공공, 그 위에 국방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보안 통제 항목 1000개가 약 20여 개의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24년 7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주무부서는 방첩사령부인데 이제 요즘 이슈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국방부의 요 760개의 보안 통제 항목 기준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KRMF의 보안 통제 항목을 구현할 때도 제로토스트로 구현할 수 있음을 이제 증명하게 된다면은 미 국방부랑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방도 방산기업들도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권 자율보안 체계도 마찬가지. 이제 금융권에서는 엄격한 보안 체계를 이제 금융기관에 이름을 하고 그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자율보안 체계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라는 논리입니다. 사고가 난다면 그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ISP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안을 해야지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율보안 체계 취지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ISP나 N2SF나 KRMF나 이런 보안 체계를 각 금융기관마다 자체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로토스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검증 가능한 보안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권 입장에서도 GT를 도입할 때 그냥 무작정 제품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만의 또 우리 증권사만의 보안 체계를 한번 구성을 하고 GT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방법 등을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것을 단품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도입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브젝트 사이드에 이 PC 사이드에는 UEM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에 백신도 있고 패치도 있는데 그걸 공급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이 PEP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PEP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PEP가 있고 데이터 PEP가 있어요. 저희 회사는 시스템 PEP를 만들어서 먼저 공급하고요.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 쪽은 다른 보안 업체랑 연결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PEP가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아이캠, PDP 아이캠을 가지고 연결 연동을 저희 걸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API가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OS가 돌고 있는 데는 이제 CQ OS를 올려가지고 파일의 접근 제어, 명령어 통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격을 방어를 하고요.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서 만약에 VM이 돌고 있다.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퍼블릭이 될 수도 있는데 그 VM에는 저희가 서버 백신하고 호스트 방화벽, 호스트 IPS를 넣어서 이 존 분리를 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VM들 1번부터 10번까지는 1등급 존, VM 11번부터 20번이 2등급 존. 그래서 연결을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데브옵스 환경, 개발 환경을 데브섹옵스로 바꿔서 개발 보안 환경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호스트 OS,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게스트 OS, 컨테이너 구조를 모두 아우르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더 나아가서 제로 트러스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GTS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통합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풀스택 GTA라고 부르고 저희가 그걸 SHGTA라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런 말씀드렸던 내용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 30종의 보안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럼 저희 프레임을 가지고 나머지 30개 중에서 뭐 25개를 저희 거랑 연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성수도 모델 기준, 그 다음에 액티비티 보안 기능 기준, 그걸로 다 디자인을 해서 우리만의 정책 문서와 구현 레벨을 같이 합체시켜서 검증 가능한 제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PDP라는 아이캠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화면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PDP가 사용자 계정하고 디바이스 PC 등록도 가능하고 서버 등록도 가능한데 서버 등록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호스트뿐만 아니라 AWS나 그 다음에 오라클이나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CSP VM들도 다 프로비저닝해서 게더링이 돼요.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는 이 호스트 OS 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대부분 다 쓰고 계신데 그 부분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호스트 OS 쪽이나 클라우드 OS 쪽의 VM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GT 관리가 가능한 그런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EM도 사용자 이제 보안사 평가하는 시스템의 보안 점수가 몇 점이냐를 정량화시켜가지고 위협 점수화를 시키는 그런 체계고 시스템 접근 제어, 시스템 PP가 중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접근 제어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쪽은 같이 다른 업체랑 연동 연계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세그멘테이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스트 OS나 게스트 OS나 컨테이너를 모두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체계를 저희가 다 공급하고 그것이 PDP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GTA로 구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시각화해서 비저빌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도 있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PIP라고 부르는데 파거시 정보, 파거시 인포메이션 포인트라고 해서 정보 계산을 해서 위협 탐지나 대응을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준용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통제 항목의 구현, GT의 방법론 적용 이런 것들을 명사화시켜서 여러분들만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